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직무대행 김종삼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2025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많은 고통과 인내를 감내하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임 조합장 해임 이후 조합은 비로소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이제는 조합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임 조합장이 절차에서 노력한 업무는 조합원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업무는 중대 변경이라는 함정에 이미 빠져 있습니다. 용적률 230 경미한 변경과 용적률 260 경미한 변경은 서로 논의할 가치도 없고 이 문제는 2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툴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조합 업무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만약에 중대한 변경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전 조합장이 이미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서울시 정책 변화에 발맞춰 용적률 260% 이상으로 상향하여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고 잘못된 업무도 바로잡을 수 있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만 합니다. 만약 이 기회에 잘못된 업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도돌이표 업무는 업체 선정 반복, 인허가 절차 반복, 금융비용 증가, 사업 지연 등으로 우리 조합은 눈뜨고 주머니 다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조합에서는 이번 촉진 변경을 통해 조합원 여러분께서 기대하신 바와 같이 분담금 줄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과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보답 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조합원들께서도 한마음 한뜻 한 방향으로 가 주셔야만 우리 사업은 기필코 성공리에 마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기총회에 함께 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이 14구역 사업지를 성북구에서 제일 가는 명품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과 조합이 하나 되어 다시 희망을 품고 우리의 소망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시기 위해서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장이 1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먼저 사업의 개요, 상위 계획 관련돼서 어떻게 인허가 여건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한 변경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저는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장이 14구역의 그 사업 여건이 주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에 대한 많은 걱정들이 있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부응하고자 조합집행부에서는 근본에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한 푼이라도 조합원의 분담금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준비해서 저희가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현재까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06년 10월 19일자로 최초의 뉴타운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장이 뉴타운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촉진 구역 결정도 있었고 13년도, 19년도를 통해 가지고 촉진 계획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용적률을 상향하려는 노력이 없진 않았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현재 용적률 211%로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23년 12월 26일자로 국토부는 재정비 촉진 구역에 관해서는 법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1.2배까지 최고의 한도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재정비 촉진지구로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사업 여건이 어려움이 계속 붙이다 보니까 많은 조합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로 조합에서는 앞서 작년 11월에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조합원 여러분들께 12월 달에 사업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맞춰서 도시계획에 대한 업무 용역을 발주하고 현재까지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자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시의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의 정부 차원에서나 서울시 차원에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여건을 과감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규제 개선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여건에 발맞춰서 저희가 구청, 시청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협력업체 조합 집행부 회의를 7차례 개최하고 그리고 구청과 시청 협의를 통해서 오늘 설명드리는 안건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앞서 있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도가 있습니다. 이 토지 이용 계획도가 14구역의 전체 구역을 어떤 토지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반영되어서 기부 체납률과 공공시설들이 결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용적률인 211.59%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에 있는 오동 근린공원변으로 높이가 낮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건축 심의와 교통 영향 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의견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 의견은 무엇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좌측 왼쪽 편으로 진입로 부분에 도로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16%가 되는 구간까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차량 진출입을 하려고 하면은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차량이 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개선해라. 그래서 도로를 평탄하게, 가급적 평탄하게 만들어서 미연에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개선되도록 수정하라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 용도지역을 보시면 용도지역은 당초에 장유로변으로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결정된 것이 있고 그리고 남측의 공원변으로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7층이라는 한 단계 낮은 용도지역으로 그렇게 두 가지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저 16%는
공원이나 도로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 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관없지만 2종 7층으로 규제받고 있는 지역 때문에 높이에 대해서 규제가 있습니다. 높이를 규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용적률을 찾고 싶어도 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높이 못 올리기 때문에 용적률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기존의 22년도와 24년도에 촉진계획 변경과 건축 심의 과정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장이 13구역이 해제된 상황이었습니다. 해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14구역에 어떠한 안 좋은 영향을 끼쳤냐면 장유로변이 대로인데 그 대로변의 건물을 높이 못 올리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북측에는 해제된 지역은 지금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신통이 통과돼서 거기도 사업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그 1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는 해제된 지역 그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상황을 고려해서 장유로변에 높이 올라가면은 북쪽에 있는 13구역에 그늘이 지니까 햇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장유로변으로 높이를 못 올리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13구역도 신통으로 통과가 돼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유로변으로 높이를 추가로 더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용적률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높이를 더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여건이 마련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장이 8구역, 9구역, 10구역은 이미 사업이 끝나서 용적률이 300%까지도 이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엄청나게 개선이 되었겠죠. 그리고 높이도 30층, 35층 이렇게 높은 층수로 이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주변에 있는 여건을 보시면 장애 15구역도 용적률이 단지별로는 230%에서 30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여건을 개선했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에 특히 중요한 것이 13구역이 지금 신통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곧 도시계획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가 우리 사업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한 중요한 것이 그 25년 7월 2일자로 서울시에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기준이 발표된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까지 완화해 주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지난 3월 19일자로 허용 용적률을 촉진지구에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때에는 허용 용적률을 20% 정도 주겠다는 것이었고 지금은 허용 용적률은 없어졌지만 아예 기준 용적률에 최대 30%까지 반영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사업 여건이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자로 개선된 자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우측에 보시면 용적률이 나와 있고요. 그 기준 용적률을 적용하기 위해서 소형주택이라든지 고령화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과 저출산을 대비한 어린이, 유아계층을 위한 복지시설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서울시 전체 평균 집가보다 낮은 열악한 지역은 용적률을 더 주자라고 해서 그 항목이 10%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적용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 촉진법에서 법에 100%보다 추가해서 100에 120까지 그러니까 20%까지 추가 완화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일반적인 용적률이 250%입니다. 근데 20% 추가 완화되니까 최대한도로 높이면은 300%까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300%를 다 찾으면 좋겠지만 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높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11%에서 많이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법적으로 확보했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높이 완화에 있어서도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는 높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한 법에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증가시킬 때에는 절반만큼은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 기존에는 임대주택 확보 비율을 17% 이상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임대주택, 의무 임대주택 비율도 15%로 축소되었습니다.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축소됐다는 얘기는 결국 똑같은 100세대를 지었을 때에 기존에는 17세대는 임대주택으로 무조건 서울시에 매각을 했어야 됐지만 이제는 그것을 일반 분양분으로 조합 수익에 더 극대화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낮춰진 용적률 그 임대주택 확보 비율만큼을 저희가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에서는 이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해서 기준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주변 여건 변화와 그리고 법 제도 개선을 고려하여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그 촉진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장이 14구역의 토지용계획을 바꾸면서 기존의 기부 체납을 축소했습니다. 도로와 주차장으로 제공하던 면적을 대폭 축소해서 아파트 용지가 보시는 것처럼 1158.9평방미터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분양할 수 있는 토지가 더 확보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순부담률이 16.3%였는데 이번에 조정하게 되면 순부담률이 14.6%로 대폭 축소되는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측 위에 도로 경사도 및 선형을 보시면 도로의 경사가 기존의 교통영향평가에서 16%까지 하는 건 너무 높다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걸 보셨겠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10% 내외로 다 조정을 하여서 차량 운행간이나 보행간의 안전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은 앞에 거에서 말씀드렸는데 우측에 보시면은 공공청사가 있고 기존에 왼쪽에 보시면 주차장 용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차장 용지는 이번에 없어지게 됩니다. 주차장이 있었던 이유는 13구역이 해제되는 바람에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우리 구역에서 공용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이웃 주민들이 쓸 수 있게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번에는 13구역이 신통으로 가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지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우측에 보시면은 공공청사가 있었습니다. 공공청사가 큰 규모로 있었는데 이 공공청사 7,800평방미터 정도 되는 것을 이거를 요번에 이 지역의 발전에 도움되는 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울형 키즈랜드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서울형 키즈랜드는 영유아들을 위한 지원 시설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설은 그 조합에서 건물은 짓지만 토지도 기부 체납하고 건물도 짓습니다. 근데 그것을 운영하는 건 누가 하냐면은 서울시와 성북구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투입을 해서 이 지역의 영유아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냥 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 용적률로 보너스 인센티브를 다 받아서 사업성의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증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입주하신 다음에도 여기는 자녀를 키우기 좋은 단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입주 후에 충분한 프리미엄이 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키즈랜드는 서울에 5곳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아마도 가장 큰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복지문화센터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지문화센터에는 여성 교실이나 경로당을 기본으로 하고 이 인근에 사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기 조합원들과 입주자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지원 시설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건물은 조합에서 짓지만 그 시설을 유지 운영하는 것은 세금으로 다 운영하기 때문에 그 혜택은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다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토지용 계획이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뀌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변경이 앞서 2종 7층 용도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요번에 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오동 근린공원의 높이가 불과 10층, 7층 요거밖에 못 지었었는데 여기도 이제 13층 뭐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높게. 물론 그거는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더 나은 여건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종상향해서 기존에 2종 7층으로 되어 있던 면적만큼을 2종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자료는 조합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와 추가된 자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월 2일자로 서울시가 용적률이나 사업 여건을 더 개선하는 발표 자료를 의결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빠르게 그 내용들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그 내용들이 반영해서 변경된 내용들까지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이렇게 용적률이 산정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허용 용적률 10%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금해에 기준 용적률 30% 완화로 대체가 되면서 사업성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반영되었을 때 보시고 계시는 자료처럼 용적률이 기존에 175.58에서 기준 용적률 자체가 195.62%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단순하게 30%가 플러스 되지 않았냐? 이거는 이제 1종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종, 2종, 과거에 1종 주거지역, 2종 7층 이렇게 다 섞여 있다 보니까 각각의 용적률을 가중평균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플러스 30은 아니지만 20%가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 용적률은 앞서 그런 공공청사나 도로, 공원을 조성하고 그 대가로 받는 용적률입니다. 그 대가로 받는 용적률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231.25%라는 용적률이 상한 용적률로 올라가게 되고요.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일반 분양분을 추가해서 짓는 그 용적률이 263.77%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존에 전체 평균 높이가 16층 이하였는데 이것도 이번에 평균 26층 이하로 더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변경하는 내용이고 그거에 따라서 용적률도 상향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 연면적 대비했을 때 비교표인데 이것도 7월 2일자에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총예안하고 특별구역 고시된 내용을 저희가 다 반영한 내용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용적률 증가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용적률이 52% 정도 상향하게 됩니다. 52%면은 이제 사업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폭이 증가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건축계획안은 앞서 조합원 여러분들께 배포한 총회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 기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 211.59%일 때 배치 계획안이고, 그리고 보시는 자료가 이제 총회 준비 자료에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그 5개 동을 축소해서 건물의 효율성도 증가시켰고요. 그리고 주동 배치도 더 남향 위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평형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보여드린 자료는 7월 2일자에 서울시 그 심의 기준 완화된 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총회 책자하고 좀 다른 내용일 텐데요. 그래서 높이도 더 그 오동 근린공원변으로 높이를 추가로 완화해서 용적률 263.77%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대수입니다. 전체 세대수에서는 보시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그 앞서 임대주택이 17.99%의 의무 임대주택을 확보했는데 금해에 15.08%로 감소하면서 임대주택이 79세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양으로 전환된 내용이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211.6%에서 231.25%로 상한 용적률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만 봤을 때에는 전체 세대수가 마치 이제 감소된 것 같지만 평형대를 다 증가시켰습니다. 기존 평형대를 증가시켰고, 법적 상한 용적률에 따른 세대수를 저희가 산출하는 거에 보시면은 임대주택에 있어서 그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거는 229세대지만 분양주택으로 206세대, 이거는 이제 큰 평형 위주로 분양에 잡아놔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법적 상한 용적률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을 한 평 짓고 분양주택을 한 평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동일합니다. 단지 평형을 좀 더 큰 평형으로 할 것이냐 작은 평형으로 할 것이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사비를 뭐 800만 원이라고 우선 산정을 하겠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한 평의 공사비가 800만 원일 때 분양가를 3,500만 원 잡는다고 치면, 여기에서 우리가 2평을 짓는다고 산정을 해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평을 지을 때 공사비는 그러면 800만 원씩 1,6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분양은 얼마에 분양하냐? 이 2평 중에 한 평만 일반 분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5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해서 임대주택을 한 평을 짓고 분양주택 한 평을 지으면 공사비로 들어가는 돈은 1,600만 원인데 일반 분양금으로 조합에 수익이 생기는 건 3,500만 원이 생기는 겁니다. 2평 지을 때마다. 물론 공사비도 조금 바뀔 수 있겠고 분양가도 조금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뭐 쉽게 계산하시면은 판단이 나오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조합에서는 다 이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이유가 수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안 된다면 다른 조합에서 굳이 300% 왜 짓겠습니까? 사업성이 없는데. 그런데도 악착같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한 평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 취지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법적 상한 용적률로 제공되는 임대주택은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사비의 한 절반 정도는 또 매입 가격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는 2평을 지어서 800만 원 공사비를 따지면은 1,600만 원이 들어가지만 400만 원은 또 돌려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이제 1,200만 원이 되겠죠. 거기에 분양가는 3,500만 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2,400만 원, 2,3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2평을 지으면은 단순 계산으로. 그래서 이게 수익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상당 부분 조합원 전체 분담금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을 보시고서는 임대주택을 짓지만 지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익이 생기는가? 그것은 일반 분양분이 조합 수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다 됐네. 네. 네, 다음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다 설명됐나요? 예, 이상으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도시설계 관련된 상세한 설명이 있었죠. 자, 바로 이어서는 그러면 이 땅 위에 아파트를 어떻게 앉힐까? 이것은 이제 설계입니다. 둘 다 설계 업무이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은 땅에 대한 설계이고,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향후 사실 아파트에 대한 설계 내용이죠.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이 14구역 건축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무형건축의 하윤수 상무입니다. 앞서 도시계획 파트에서 설명드린 토지이용 계획 변경, 그리고 용적률 체계 등으로 인한 완화, 그리고 2종 7층 지역을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 상향시키면서 높이 완화된 사항에 대해 내용을 전달받아서 저희가 건축 계획을 법적 상한 용적률 263.77%까지 적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이 14구역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조원님들이 이제 불만에 대한 건축 계획적으로 불만인 내용들에 대해서 항상 의견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을 할 때 여태까지 주민들의 의견들을 다 수렴하여서 도면에 대한 얘기를 좀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 사항에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낮은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저하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존 주동 배치가 동향으로 많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형 평형의 분양 세대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36, 46 평형의 소형 평형인 면적을 조금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단위 세대에서 왜 우리 단지는 4베이가 아닌 3베이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민원을 항상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하 주차장에 대한 면적이 지금 과하다고 지금 뭐 카톡이나 밴드 상에서도 지금 많이 이제 배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타단지 사례를 비교하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특별건축구역 고시안에 대해서는 2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종 상향을 시켜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용적률 체계를 상향시키고 높이 완화된 사항입니다. 또한 토지 이용 계획의 왼쪽에 보시면 기존 주차장 부지 및 도로 선형 등을 조정해서 저희 택지 면적이 1325제곱미터만큼 증가하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계획 용적률이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 211.59%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자, 앞에서 도시 파트에서 설명해드린 상한 용적률은 263.77%로 52.18%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특별건축구역 고시에 의한 배치도와 지금 요번에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으로 지금 배치를 잡은 안에 대해서 비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31개 동 최고층 수를 25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중앙으로 빨간색 가로선이 지나가는 용도 지역 결정선이 있는데요. 그 용도 지역 결정선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2종 7층 지역에 대한 최고층 수가 14층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일호변 쪽으로 이제 위쪽으로 되어 있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는 최고층 수 25층으로 좀 계획되어져 있었던 내용을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용적률을 상향하고 높이 완화를 받았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층수에 맞게끔 계획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고층 수 39층까지 좀 층수를 높여서 계획을 설립하였고요. 층수가 올라가서 세대수를 찾게 되니까 그만큼 주동 개수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 주동 감소하게 되는 공간을 외부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극대화하여서 여러분들의 조합원님들의 나중에 외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동양 배치로 되어 있는 앞으로 기존의 그 주동 형태가 동양으로 되어 있었던 배치안을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변경하면서 전 세대 남향으로 좀 1차적으로 개선한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향 배치를 최대화했다라는 그 이슈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3웨이를 이제 포기하고 이제 더 좋아진 주거 성능이 개선된 막통풍 구조로 되어 있는 4베이 구조로 주거 성능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동 개수가 감소됨에 따라 외부 공간 확보가 되어 추가적으로 공공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위 세대 얘기 아까 전에 3베이에서 적용되어 있었던 거를 왜 4베이로 적용을 못하느냐 그 말씀이 제일 많았습니다. 4베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조 채광이 되게 우수한 평면이긴 합니다. 근데 기존에서는 3베이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낮은 용적률에 층수 제한이 있다 보니 동강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단위 세대를 작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베이를 유지를 해서 진행을 했었던 상황이고, 이번에는 층수에 대한 규제 완화와 그리고 동간거리가 이제 넓어지는 그런 주동 개수가 없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여 4베이를 반영하였고요. 4베이의 특징은 기존의 3베이보다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조금 증가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좀 짧았던 3베이 그 주거 형태가 방이 하나가 저 위쪽에서 전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4베이 형식의 방을 구조 형식이 되게 되고 거기서 발코니 면적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내용입니다. 또 의견으로는
민원으로 46 타입으로 진행되어 있었던 거를 39, 49로 좀 타입을 변경해서 법적으로 소형평을 적용할 수 있는 40회 미만, 50회 미만을 최고 반영해서 39 타입, 49 타입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존에 59 타입하고 84 타입이 408세대를 건립할 수 있었고 84 타입은 724세대로 건립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63.77%의 용적률을 반영해서 지금 59 타입은 729세대로 321세대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84 타입은 1020대로 296세대로 계획될 예정입니다. 소형평형 전용 면적을 확대했고요. 그리고 맞동풍 및 채광이 좋은 포베이 구조로 이제 주거 성능을 개선한 거는 자, 상품성이 우수한 저희 59 타입과 84 타입이 주력 이제 설계 파트에서는 주력으로 상품성의 분양성을 최대한 높이려고 단위 세대나 뭐 이런 설계 작업들을 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이 20평대와 30평대의 기준으로 해서 제일 선택의 폭이 약간 그쪽으로 상품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단지 개수가 단지의 주동이 5개 줄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를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의로변에 일단은 가로 활성화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근린생활 시설을 좀 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사지로 인해서 레벨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데크형 부대 시설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또한 데크 시설과 외부 공간의 넓어진 외부 시설을 그 부대 분리를 연계한 외부 공간을 계획해서 자연 친화적인 외부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마지막으로 그 면적 지하주차장이 좀 과하다고 지금 그 밴드상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를 저희가 타단지 사례를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지 면적과 비슷한 그리고 규모도 비슷한 그 단지 아파트를 이제 평지 구간으로 좀 제시를 한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단지를 출입할 때 평지 구간에서는 2개소에 대한 출입구로 진행을 하게 되고 램프도 2개소 정도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상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 3개층 정도에 배치게 되면은 매우 효율적으로 지하주차장 면적이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장위 14구역은 단지 레벨에 대한 경사지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각 집안에서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를 4개소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면적 증가 요인이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차량 출입구에 대한 동선이 하나 생긴 거고요. 그리고 계단형 형식의 효율적인 그 주차 효율 그 계획이 하기 위해서 주차 램프가 부득이하게 층과 층을 연결하는 램프 개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각 지하층에 대한 연결을 하는 그 차량이 층마다 다 램프를 타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형태가 나쁜 거냐? 우리 장애 14구역에 대해서 안 좋은 거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만약에 저희도 앞서 타단지 사례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단층형일 경우에는 지하층 면적을 감소시켜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장위 14구역 집안조사 결과로는 안반층이 집안조사를 해보니 안반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흙을 파내는 굴착 공사면은 저희가 평탄한 작업으로 정리를 해서 단층형으로 계획을 하겠지만은 이게 안반 굴착 공사는 이제 시공비가 안반을 깨야 되고 그거에 대한 또 절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값해서 시공비가 급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하층 면적이 늘어나서 지하층 면적을 크게 하느냐? 그 내 비용보다 절대적으로 안반 파괴하고 그 깊이를 평탄화해서 시공비를 상승시키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며 그 공사비를 최대한 저감시키기 위해서 굴토 면적을 최소화하고 경사지를 활용한 계단형의 지하 주차장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항으로는 저희가 경사지인 지형 조건을 이용해 데크 부분에 주민 공동시설에 대한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데크층에 대한 경사지를 이용한 데크층 계획으로 지하 주차장을 결정하면서 데크층에서도 부대 복리시설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대 시설에 설치한 면적은 지하층 면적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층의 면적으로 용적률 산정 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하층 면적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지상층에 대한 수익을 세대를 더 지을 수 있어서 세대 수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용적률 체계를 갖추고자 이런 안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정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계단형 구조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수직 상하간 동선이 이동되는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면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출입구도 여러 개서 들어오니까. 근데 일단은 저희가 안반이라는 거, 대지 집안의 안반이라는 거, 그거 안반 깨서 그 다이나마이트 터트리고 그리고 뭐 비용뿐만 아니라 공기 일정도 거의 1.5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일정에 대한 기간도 감수해 가면서 면적을 저렇게 단층화해야 되냐, 주차장 시설에 대한 면적을. 이건 좀 저희 건축 계획 파트에서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혹되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성실히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내용으로 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진행 절차는 앞에서 말씀드린 오늘 총회 의결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발표 정책안 자료를 검토해서 이번 달 말 8월 초에 구청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주민 공납하면서 주민 설명을 다시 9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과 내용을 정리해서 구의의 의견 청취를 듣고 주민 공청회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2025년 올해 말 상정을 시킬 예정입니다. 서울시 상정 이후에 서울시에서 또 한번 협의를 하겠죠. 협의를 하고 대정비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2026년 5월 달에 나는 일정으로 아까 전에 말한 지방선거 6월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일정으로 조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정고시 이후에 저희 이제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가기 전에 건축위원회 통합 심의를 좀 진행하게 됩니다. 그 시간은 2027년 4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건축 심의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는 2027년 12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까지가 2028년 12월까지 진행하는 예상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 설계 파트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